전압과 전위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전위차, 그것이 회로 안에서는 전압으로 나타난다. 이 전위차를 이용해서 그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위차를 이용해서 저항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뭐 체중계의 로드셀이라든가 뭐 체중계 안에 들어가는 저항을 이용하는 그 센서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검출하려고 하는 어떤 조건이 되면 저항이 뭐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들, 그러면 그 저항이 얼마큼 줄어들었는지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걸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휘스턴 브릿지라는 거예요. 센서는 이 휘스턴 브릿지를 이용해서 센서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저항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해서 배웠었어요. 자, 휘스턴 브릿지라는 건 브릿지가 이제 다리일 건데,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저항을 4개를 그리는데요. 그 중에 저항 하나는 가변 저항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저항은 모르는 미지 저항. 미지 저항이라고 하면 알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지 저항. 자, 이쪽에 저항을 하나를 R1, 어떤 걸 R1으로 정할지 뭐 그건 상관없어요. 자, 우리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위쪽에 R2 짝수 홀수로 나눌까요? 자, 이런 건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거니까 정해진 위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저항을 이렇게 4개를 연결을 하는데, 자, 이렇게 나중에 검유계를 붙여야 되니까 그림이 좀 잘 안 예쁘게 되네. 4개의 저항이 있는데, 그 4개의 저항 중에 하나는 모르는 걸 뭐 어느 쪽에다 놓든 상관은 없어요. 이쪽에다 놔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저항은 가변 저항으로. 자, 가변 저항 앞쪽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저항 값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볼륨 같은 거, 음악 들을 때 크기를 조정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내부에는 저항 값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제어를 해요. 자, 요거는 다르게 그리면 똑같은 거는 이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자, 이렇게 2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똑같은 건데 보통 왼쪽에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자, 왼쪽에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이쪽에 R1, 그 다음에 이쪽에 R3, 이쪽에 R2, R4.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를 가변 저항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모르는 아이, 미지 저항 X야. 저 X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양 단자에 전원을 연결을 해요. 자, 어느 쪽으로 연결하든 뭐 그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쪽에 전원을 연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2개 이렇게 전원, 이게 똑같은 회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건 같은 그림인데, 자, 어떤 형태로 그려놓든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예요. 둘은 완전히 똑같은 회로입니다. 자, 이때 중간에 검유계라는 게 있는데, 검유계를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검유계라는 걸 연결할 건데, 검유계는 G라고 보통 쓰고요. 전류계하고 비슷한데, 이 검유계는 크기를 측정한다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 했어요? 높은 데서, 전위가 높은 데서 전위가 낮은 데로 흐른다고 했죠. 자, 저 G는 검유계예요. 검유계는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장치로 되어 있고, 보통은 자, 가운데 이렇게 자, 메타 이렇게 눈금이 새겨져 있고, 이렇게 바늘이 가운데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내부에는 코일하고 그 자석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전기를 넣으면 그 전기의 세기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운데 0점이고, 뭐 전류가 예를 들어 이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 바늘이 이쪽으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 그럼 바늘이 이쪽으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연결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저 바늘이 눈금을 조금 더 크게 넘어갈 텐데 계산하는 건 없어요. 수치로 얼마큼 흐르느냐 이런 거를 굳이 이런 걸 검유계를 이용해서 따지진 않습니다. 자, 검유계는 단지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볼 거고, 전류는 전압이 높은 쪽에서 그러니까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그 전위차만큼 이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전압이 발생한 자리로 자,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전위차가 생긴 자리로 전류가 흐른다. 자, 만약에 이게 그 A 부분이 더 높다고 하면 전류는 저렇게 흐르겠죠.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자, 이제 이걸 이제 유도를 할 거예요. 자,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자,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이 검유계를 그 가운데 원점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자, 요 사이 AB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AB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도록 가운데 멈춰 있도록 조종을 할 거예요. 누구를 조종할 거냐면 이 R4를 조종을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맞출 거예요. 자,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자, 거기까지를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자, 가변 저항, 조정하여 검유계가 어떻게 되도록, 눈금이 0이 되도록. 자, 이렇게 검유계의 눈금이 0이 되도록 만들려고 해요. 자, 그 검유계의 눈금이 0이 된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검유계의 눈금이 0이 되는 거. 자, 이게 뭐냐면 AB 사이에 그 검유계를 연결한, 자, AB 사이, 지금 여기서는 AB라는 게 바로 여기죠. AB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검유계를 연결한 두 자리, 눈금이 0이 된다는 건 전위차가 0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 0이 되는 조건에서는 결론부터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0이 되는 조건에서는 대각선의 저항의 곱이 같아요. 자, 여기서는 R1 곱하기 R4, 그것이 누구와 같아요? R2와 R3의 곱과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가변 저항에서는 가변 저항을 조정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조정하면, 자,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알아, 눈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변 저항에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어. 우리가 가변 저항 가로로 되어 있는 아이, 슬라이드형이라고 해가지고 가로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원형으로 돼가지고 그 노브라고 해요, 손잡이를. 그걸 돌려가지고 가변 저항이 얼마인지, 눈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아이도 있어요. 눈금이야. 자, 그리고 얘도 뭐 눈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그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손잡이가 있는 저런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보면 눈금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움직이면, 가변 저항을 움직이면 얼마인지 알아. 나는 가변 저항을 조정했을 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R4가 저기서 눈금으로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R4를 알아요. 그리고 R1은 원래 알고 있던 거고, R4도 내가 가변 저항이긴 하지만 이걸 조정해 놓으면 얼마인지는 나는 알아요, 실험하는 사람은. 자, 그리고 자, R2는 알고 있는 저항이죠. 자, 여기에서 R1과 R2 다 알고 있는 아이들이고, R3는 어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미지 저항이에요, X. 요거는 변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R1과 R2는 처음부터 우리가 고정해 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R1이 10ohm짜리예요. R2는 20ohm짜리고, 근데 내가 막 조정을 해봤더니, 자, R4가
4옴이었대. 자, 그러면 우리 R3는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R3는 얼마가 돼요? 2가 되어야 하죠. 자, 그러면 X는 2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요거를 계속 돌려보는 거야. 언제? 검유계가 0이 될 때까지. 만약에 이게 이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유계 전류는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을 거예요. 자, 요게 결론이야. 뭐에? 휘스턴 브릿지. 그래서 미지 저항 X를 구할 수 있다. 자, 4개의 저항을 이용해서 그 중에 3개는 내가 알고 있는 거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I의 저항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개 중에 하나는 저게 X가 뭔지 모르니까, 자, 회로에 이미 이제 R1과 R2는 고정시켜 놓고 R4만 돌려가지고 내가 R3가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해놓은 거, 그것을 휘스턴 브릿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자, 여기에서 조건을 한번 살펴보죠. 이쪽 R1과 R2의 전압이 같아야 돼. R1에 걸린 전압과 R2에 걸린 전압이 같아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전체 전압 숫자로 써놓는 게 여러분들이 쉬울 테니까 이 100V라고 가정해봐요. 100V야. 전체 전압이 100V야. 자, 그런데 여기가 30V고 여기가 밑에가 30V야. 됐죠? 저기 R2에 걸리는 전압이 30V다. 그러면 요 R3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가 돼요? 자, 위에도 병렬이니까 100V가 걸리고 밑에도 100V가 걸려야 돼요. 그러면 이쪽이 30V면 여기 얼마 걸려야 돼? 70V. 전압을 나눠서 가져야 되니까. 그래야 위에가 100V가 되잖아. 자, 밑에도 여기가 30V면 이쪽이 얼마야? 70V.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전위를 한번 볼까요? 전위. 자, 요 부분의 전위는 얼마인가요? 자, 이게 100이니까 자, 이 앞에 플러스 100이었지. 플러스 100. 자, 그럼 여기도 얼마야? 여기 사이에 뭐 저항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자, 요 사이에 얼마야? 쭉 타고 가면서 다 똑같지. 얼마? 100이죠. 자, 그럼 위에도 100이야. 여기까지는 다 100이죠. 그리고 전위차가 자, 30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자, 요 지점의 전위는 얼마일까요? A 지점의 전위? 자, 30만큼 떨어졌어. 플러스 70V인 거지. 전위는. 됐죠? 70에서 70만큼 떨어졌어. 자, 여기에 저항에 70V가 걸렸다면 70만큼 떨어진 거죠. 전압 강화가 일어났으니까 자, 여기는 얼마가 돼? 0V가 돼야 되겠지. 자, 여기 0V야. 다 0V지. 0V, 여기도 0V, 여기도 0V, 여기 0V예요. 자, 당연히 여기도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다 똑같죠? 여기까지 몇 볼트? 0V. 자, 그러면 이쪽에 30V였는데 100V였죠. 100V였는데 30V만큼 떨어지면 여기가 70V지. 그리고 70V고 다시 70V만큼 떨어지면 0V.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위쪽 A 지점과 B 지점 둘 다 전위가 얼마예요? 70V예요. 플러스 70V 전위. 그러면 전위차가 있어요, 없어요? A, B 사이에 전위차가 없어요. 그럼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여기는 흐르지 않아요. 선을 검유계가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똑같아. 자, 이렇게 그냥 선을 연결해도 되고 그래도 회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각선의 곱이 저항의 곱이 같았을 때는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조건에서? 휘스턴 브릿지처럼 대각선의 저항의 곱이 같을 때, 이거 가끔 문제로 속이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랬는데 이쪽에 R1과 자, 우리 여기서 R3와 자, R4와 여기가 뭐였죠? R2, R4.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대각선 곱이 같은 조건에서는 가운데를 연결하든 연결하지 않든 상관이 없다. 설령 가운데 자, 이렇게 저항이 있어도 이건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만? 대각선 곱이 같을 때만. 그래서 먼저 대각선 곱을 먼저 봐야 돼요. 이 가운데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구하지 못하거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델타 결선이라고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걸 배우지 않아요. 우리 고3 때까지 이건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가운데에 있는 아이를 계산할 수 없어요. 뭐 다른 방법으로 뭐 할 수 있기는 해. 근데 직접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지금 대각선 곱이 같을 경우에 저렇게 주어졌다면 이건 무시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꼭 반드시 대각선 곱을 확인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이거나 가운데 뭐가 있는 거랑 아니면 아예 없는 거랑 다 똑같다. 자, 이게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언제? 대각선 곱이 같을 때. 그때는 전류가 흐르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저렇게 대각선 곱이 같은 조건이, 자, 저항을 곱했을 때 같았을 때 왜 A, B 사이에 전이차가 없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전류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자, 이쪽에 흘러가는 전류가 I예요. I. 전체 전류 I. 좀 전체 전류 I. 다시 쓰려니까 깨지네요. 자, I. 전류 I가 흘러가면 이 I가 여기에서 두 방향으로 나눠지겠죠. 자, 위로 흐르는 걸 우리가 I1이라고 할게요. 밑으로 흐르는 걸 I2라고 할게요. R2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이쪽에 R3에 흘러가는 전류를 I3라고 하고 이쪽을 I4라고 할 거예요. 중간에 뭐 검유계를 연결하든 아니면 어떤 저항을 연결하든 선을 연결하든 만약에 이 대각선 곱이 같지 않다면 전류가 이쪽에 I1으로 갔다가 밑으로도 좀 내려가고 옆으로도 가니까 I1과 I3가 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반드시 같다는 전제는 없어. 근데 만약에 검유계가 0을 가리키는 VA와 VB의 누가 전위가 같다면 AB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때 조건이 누구냐면 저 R1에 걸리는 전압 V1, 자, 그리고 이쪽에 R2에 걸리는 전압 V2가 같은 상태예요. 자, 누구하고 누가 같다고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요. 언제? AB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검유계의 눈금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검유계가 0을 가리킨다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전압이 얼마인지, 자, 요거를 잡을 건데 이게 이제 누구냐면 V3가 돼요. 자, V3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그 R1에 걸린 전압하고 R2에 걸린 전압이 같았다면 전체에서 아까 100V였죠. 전체에서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두 개를 뺀, 이게 어느 쪽이든 이게 병렬이니까 이쪽 옆에 그림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이 예를 들어서 30V라면 위에도 30V니까 자, 나머지 R3에 걸리는 전압 70V가 돼요. 그리고 누구도 R4에 걸리는 전압도 70V가 돼야 돼요. 자, V4도 70이죠. 언제라면, 자, 검유계의 눈금이 0이라면 됐어요? 검유계의 눈금이 0이라면 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V1이라는 게 누구냐? 자, V1은 누구야? I1, R1이에요. 자, 그리고 V2는 뭐예요? V2는 I2, V2예요. R2. 됐죠? 자, 이쪽에 V3하고 V4를 보면 이쪽에 V3는 뭐가 돼요? I3, R3가 되죠. 그리고 V4는 뭐예요? I4, R4예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뭐라면? 검유계 눈금이 0이라면. 검유계가 지금 눈금이 0이라면 자, 이렇게 전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어떤 부분하고 자, 이쪽 부분에 전이하고 전이차, 이쪽 부분에 전이차, 이쪽 부분의 전이차, 이쪽 부분의 전이차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저 위에 자, 이쪽을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V1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쪽을 V2, 자, 그리고 이쪽을 V3, 자, 이쪽을 V4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누가 0이라면 가운데 검유계로 흐르는 전류가 없다면 조건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이 조건에서 만약에 전류가 누가 흐르지 않는다면
저기에서 그 검유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I1과 I3는 어떨 거야? 같을 거예요. I1과 I3는 같아요. 왜? 옆으로 새지 않았을 테니까. 그죠? 일로 흘러서 일로 가는 전류는 같은 거겠지. I1과 I3는 같아요. 어떻다면? 검유계가 0이라면, 검유계에 흐른 전류가 없다면. 됐죠? 마찬가지예요. I2하고 이쪽으로 I2가 흐르겠죠? 그거하고 이쪽에 흐르는 I4도 어때? 같아야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이용해서, 자, 얘하고 얘도 같다라고 했죠? 이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비율을 한번 생각해 봐요. 비율을 생각해 보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쪽을 약분하기 위해서 어차피 얘하고 얘하고 같다면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 같은 i하고 이 i하고 나눠봐요. 자, 어떻게 나누냐면, 그 나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나눠봐요. 이쪽에 I1과 R1이 있었고, 그게 누구하고 같다고 했어요? 자, 누구? I2, R2하고 같다고 했죠? 자, 그랬을 때 그걸로 자, 똑같이 나눠봐. 어차피 얘네들 둘이 같은 거니까. 자, 얘를 누구로 나눠도 I3, R3로 나눈 값하고 누가 같아요? I4, R4로 나눈 값하고 같죠. 자, 어차피 여기가 앞쪽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이래. 그럼 여기도 3. 됐죠? 밑에가 이게 4래. 그럼 여기도 4. 똑같잖아. 4분의 3, 4분의 3. 좀 전에 했던 걸로는 뭐가 돼요? 좀 전에 했던 걸로는 이게 몇 볼트였어? 30볼트였죠. 앞에 요거 30볼트였고, 이게 70볼트였고, 이게 70볼트였고.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나눠봐요. 나눠봤을 때 저 조건에 만족한다면 이런 식도 성립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누가 같다고 그랬어? R1과 R3가 같고 R2와 R4가 같다고 했지. 자, 그러면 걔를 이용해서 I1과 누가 같아요? I3가 같죠. I3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자, 그리고 또 I2와 I4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요거하고 요거 같은 거죠. 자, 그럼 남는 게 누구야? R3분의 R1, R4분의 R2. 자, 이걸 이쪽으로 옮겨봐요. 그러면 I1과 누구를 곱하면 돼? R4를 곱하면 되겠지. 자, 이 식을 다시 돌려서 써주면, 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이쪽에서 R2하고 R3를 곱한 거죠. 자, 이걸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우리는 앞에 먼저 뭘 봤어? 자, 결론을 먼저 봤어요. 결론. 어차피 결론만 이용을 해요. 왜 그런지는 지금 요번에는 시험을 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사실 요번 시험에 한 1% 나올라나?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치고 있을까?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거, 그런 거에 익숙하죠. 그것만 알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 오래 남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에는 항상 공부할 때 그래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요약된 걸 보고 정리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전에 조금 시간을 두고 공부할 때는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그 인터넷에 보니까 되게 설명들이 잘 돼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이게 나보다 글씨를 훨씬 잘 쓰고 목소리도 좋고, 아니면 미리 다 이렇게 편집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글씨도 깔끔하게 나오고, 뭐 배경 화면으로 예쁜 걸로 깔아놓고, 이런 거 많은데 되게 잘 가르치는데, 여기에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짧은 걸 듣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오래 남지 못해요. 제가 이걸 굉장히 길게 지금 보면 쓸데없이 길게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길게 그러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길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이유를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짧게 자, 왜 그렇게 이야기했었는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이제 요약 부분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들어서는 시험을 절대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고생을 해야 돼.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그 결과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휘스턴 브릿지 그러면 결론은 이거야. 자, 이렇게 대각선 곱이 같은 저항을, 대각선의 저항의 곱이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자, 가운데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왜? 전위가 같으니까. 어떤 부분의 전위가 같아?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전위가 같아서. 자, 그 전위가 같아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구한 공식이 결국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쓴다고 했어요? 자, 쓰는 건 모르는 저항을 구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혹은 뭐 센서 같은 거 만들었을 때 나머지는 다 이제 저렇게 해놓고 그 센서의 어떤 측정하는 값, 그것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면 그걸 휘스턴 브릿지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언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저항의 대각선 곱이 같을 때. 이유는 뭐다? 자, 그때는 V1과 V2의 전위차가 없고 V3와 V4의 전위차가 없을 때고, 그 전위차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됐죠? 그래서 그 전류가 그때 I1과 I3가 같고 I2와 I4가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각선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요 얘기예요. 계속 반복했는데, 자, 휘스턴 브릿지가 뭔지 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압계하고 전류계예요. 자, 우리는 회로에 전압계와 전류계를 달아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 뭐냐면 전압계와 전류계는 회로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회로에 전압계와 전류계를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회로의 저항에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전류가 바뀌고 전압이 바뀌고 막 이렇게 돼요. 자, 전압은 어떻게 걸린다고 했어요? 100V. 자, 여기에 2옴, 3옴. 그러면 누구의 비로? 저항의 비로 전압이 걸린다고 했죠. 여기 몇 볼트 걸려요? 자, 2대 3으로 걸리니까 여기에 40V 걸릴 거예요. 자, 이쪽에 얼마 걸려요? 60V 걸리죠. 됐죠? 40V하고 60V 걸 거예요. 자, 그런데 전압계를 여기다 연결하면 그러면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자, 왜 달라지는지를 보면, 자, 전압계는 내가 어느 부분에, 이 부분의 전압이 얼마인지, 전압이 얼마가 걸렸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압계는 측정하려는 곳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이것도 시험 문제야. 자,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병렬로 연결해야 돼요. 자, 이쪽하고 이쪽으로 나눠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한다. 보통 원으로 많이 그리죠. 근데 전압계 내부에도 저항이 있어요. 자, 이 내부에도 저항이 있어. 저항이. 그러면 회로의 이 부분에 저항이 어떻게 됐어요? 병렬로 하나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병렬 연결하면 원래 이온보다 이 전체의 저항은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의 저항하고 이쪽 부분의 저항의 비율이 바뀌어 버리겠지.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 몇 볼트가 걸려야 돼? 40볼트가 걸려야 되는데, 이게 저항이 이쪽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이 부분의 저항이 감소한다. 자, 병렬 연결하면, 자, 병렬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회로에 영향을 줘요. 저항이 감소하게 돼요. 그죠? 자, 실제로 한번 볼까요? 병렬 연결했을 때 저항이 감소하는지. 자, 보통은 이렇게 병렬 연결할 때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3옴하고 6옴을 많이 등장을 시켜요. 합성 저항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선생님은 금방 계산해요. 합분의 곱으로 외우고 있어요. 자, 얼마? 36, 36. 이거 합분의 곱이라고 외워두면 좀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R분의 1은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 역수치하면 이제 6으로 통분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으로 통분하면 이게 6분의, 자, 이쪽에 2 곱하고 이쪽에도 2 곱하니까 6분의 3이 되죠. 자, R은 얼마예요? 3분의 6이에요. 자, 그러면 3분의 6이면 어떻게 돼? 3이 되죠. 2가 되죠. 2가. 자, 이거 합분의 곱하면 얼마나? 2 나오죠. 합이 9고 곱이 18이니까 자, 2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역수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두 마리가 있을 때. 그래서 합분의 곱으로 항상 외워둡니다. 두 마리가 있을 때. 세 마리부터는 또 바뀌니까. 근데 두 마리가 잘 나와요. 그럼 한 번에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한다? 합분의 곱으로 병렬 연결할 때 두 마리가 있으면 합분의 곱으로 계산한다. 그럼 요거 2옴이에요. 2옴. 그리고 병렬 연결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병렬 연결하면 항상 두 i 중에서 작은 i 3보다 더 작게 나와요. 저항보다 합성 저항이 더 작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항이 되어 있는 저항으로 볼 수 있는 전압계를 하나 걸면 이 전압계의 저항이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의 저항이 합성 저항이 2보다 훨씬 작아지게 돼요. 만약에 이게 저항이 작아져서 1로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가 원래는 2였는데 1이 되면 전압이 얼마 걸려요? 자, 1대 3으로 걸릴 테니까 4분의 1이 여기에 걸리죠. 25V가 걸릴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럼 여기는 얼마? 75V가 이렇게 되죠. 원래는 얼마가 돼야 되는데 40V가 돼야 되는데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전압계를 연결함으로 인해서 원래 회로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연결해요? 지금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로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저항을 엄청 큰 걸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야?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 엄청 크다.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만약에 저항이 저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옴인데 자, 여기를 얼마짜리를 쓰냐면 몇 메가짜리를 써요. 메가옴. 자, 메가가 얼마나 되죠? 10의 6승이에요. 10의 6승옴 정도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 저항을 한번 볼까? 합성 저항은 합분의 곱이라고 있죠? 원래 여기가 2옴이야. 근데 저기 메가야. 됐죠? 자, 그러면 두 개가 병렬 연결됐을 때 얘는 얼마하고 비슷할까요? 자, 합분의 곱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얘는 2하고 비슷한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어차피 얘는 자, 메가에다가 2를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거의 뭐야? 메가야, 메가. 밑에가 뭐예요? 거의 메가라고 보면 돼요. 자, 이 메가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이렇게 됐죠? 눈곱만큼 더 붙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거의 10의 6승하고 거의 비슷해. 거기다 2를 더해 봐야 그렇게 큰 차이 없어. 위에는 어때요? 위에는 상황이 2 곱하기 10의 6승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약분 돼서 결국에는 거의 2죠. 자, 회로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 큰 거를 써야 돼요. 전압계가 가격이 다 천차만별인데 가격이 비싸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전압계다. 우리 실험실에도 있는데 가격이 꽤 비싸요. 뭐 전압계 정도가 싼 거는 몇천 원이면 사죠. 근데 비싼 거는
돈백 정도 해요. 100만 원 정도 넘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내부 저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회로에 얘를 붙였을 때 영향을 얼마나 안 주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로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그 원래 회로에 걸렸던 전압이 표시가 제대로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해둬야 될 거.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한다? 전압계는 병렬 연결한다. 내가 측정하려는 곳에 병렬 연결한다. 당연히 전류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이게 전류가 플러스 쪽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플러스 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전압계에 단자를 보면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요. 전압계를 보면 단자가 여기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뭐 항상 똑같은 게 아닐 수도 있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통 단자, 컴이라고 써 있는 공통 단자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마이너스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플러스를 연결할 때 어디로 넣을까?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100V 됐죠? 그리고 자, 여기는 50V, 그리고 여기는 10V. 자, 이쪽이 공통 단자고 이쪽이 예를 들어 100V인 단자. 자, 그리고 이쪽이 50V, 그리고 이쪽이 40V, 애매한 이런 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이 공통 단자에는 보통 마이너스 부분을 연결을 해요. 그리고 100V부터 50V 뭐 이렇게 낮은 전압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개가 100V인 거야. 얘는 여기다 연결하면 한 개가 50V까지 측정할 수 있고, 여기다 연결하면 40V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단자를 어디에다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맥시멈 값이 달라져요. 자, 눈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4 정도에 와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눈금이 10까지 있어요. 자, 여기에 0부터 10까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V인 자리에다 연결을 했다. 그럼 저 4를 표시한 것이 몇 볼트냐? 자, 이거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00V까지 표시하는 눈금이 있어요. 됐죠? 자, 최대값이 100V야. 자, 그런데 눈금은 10까지 뿐이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얼마 있어요? 4에 있죠. 그러면 자, 몇 볼트일까? 자, 그럼 몇 볼트예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반대로 써야 되겠네. 이쪽에 100볼트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몇 볼트일까? 그리고 눈금은 지금 현재 4에 와 있어요. 자, 그럼 얼마가 될까요? 자, 안쪽 거 곱하고 바깥쪽 거 곱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400에 하면 10 하면 얼마 나와요? 40볼트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해되나요? 자, 이 앞쪽에다가 뭘 써야지?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값, 눈금의 최대값. 자, 이쪽은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값에 눈금. 자, 하면 맞나? 자, 이쪽에 해놓고 이상하네. 자, 100을 측정하는 곳에서 11대. 얘 맞죠? 자, 그러면 요게 x를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 써놔야 되겠다. 좀 전에 누가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중간을 잘라내야 되겠네. 자, 이건 최대값이에요. 측정할 수 있는 최대값. 그 다음에 이건 눈금의 최대값이죠. 기준이고, 자, x는 뭐야? x는 여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전압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거. 현재 전압. 이거 알고 싶은 거죠. 자, 이거는 표시된 눈금이지. 바늘의 위치. 바늘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미지수 x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세우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50V에다가 연결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50V. 그럼 뭐가 달라지지? 자, 이쪽에 최대 전압이 바뀌죠. 이걸 50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x가 바뀌겠지. 똑같은 상황인데도 바뀌면 x가 얼마가 돼? 자, 아까
40V였다면 지금은 20V가 되어야 하겠죠. 됐어요? 자, 만약에 40에다 연결했다면 또 여기를 40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자를 어디에다 했느냐에 따라서 전압값을 똑같은 바늘의 눈금이라도 다르게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100V, 50V, 40V 자,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저항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율기라고 그래요. 배율기.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압은 어디에서부터 이게 모든 그 계측기들이 그래요. 높은 데서부터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 이상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자, 높은 데다 연결하면 그 다른 점은 뭘까? 예, 기계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한 눈금 간격의 값이 너무 커요. 자, 여기에서 1, 2, 3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 눈금이 100에다 놓으면 한 눈금이 얼마예요? 예, 10V죠. 그런데 만약에 50에다 놓으면 한 눈금이 얼마예요? 5죠. 그럼 중간에 뭐 이런 곳에 있다고 쳐봐. 그러면 그 정밀도가 누가 더 높겠어? 예, 낮은 전압을 측정하는 범위에서 측정한 것이 정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V에다 놓으면 이게 41V인지 42V인지 아니면 40V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요. 정밀도가 낮아요. 눈금 하나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50V나 40V에다 놓으면 그 값이 조금 더 눈금 간격이 정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뒤쪽 부분, 큰 값이 아니라 뒤에 그 작은 부분들을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율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여기서 결론은 전압계는 회로에 어떻게 연결한다? 병렬 연결한다. 그리고 전압계 내부의 저항은 어떤 걸 써야 된다? 엄청 큰 걸 써야 된다. 전압계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모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측정하려는 게 50V야. 근데 내가 40V에다 연결하면 잘못하면 전압계가 고장나요. 원래는 고장나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렇게 오래 꽂아놓으면. 자, 그래서 그걸 고장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모르니까 좀 범위가 넓은 곳에서 측정을 해보고 그게 40V 좀 되네? 그러면 한 50V에다 놓고 또 측정을 해보고 40V를 넘지 않네. 그러면 40V 맥시멈 있는 데다 걸어야지. 이렇게 점점 낮춰줘야 돼요. 낮췄을 때의 장점은 뭐야? 정밀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눈금 간격이 작기 때문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자, 거기까지가 전압계 이야기예요. 전류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전류계는 회로에 자, 아까 전압계 병렬 연결했던 거하고 반대? 좀 이상하네. 자,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 연결해야 돼요. 자,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 연결한다. 자, 회로에 직렬 연결한다. 자, 회로에 직렬 연결하기 때문에 이 전류계도 역시 회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당연히 들어오는 쪽을 플러스, 나가는 쪽을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야 돼요. 전류계 내에도 이런 표시가 있으니까. 눈금을 보는 건 이게 전류계는 이 그 단위만 볼트로 되어 있지 않고 전류로 암페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 똑같아요. 이 읽는 방법은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전류계는 뭐가 다른지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 연결해야 된다. 자, 이게 병렬 연결이 아니라 뭐다? 전류계는 직렬 연결한다. 자, 전류계는 직렬 연결한다. 직렬 연결하면 원래 저항은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2옴, 3옴, 5옴이 있어요. 다 더하면 얼마 나오나요? 15옴이 나오죠. 그냥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컸던 저항 5옴보다 어떻게 돼? 합성 저항이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기죠. 자,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가장 큰 저항보다 커진다. 더 커진다. 그럼 회로에 영향을 주겠네. 예, 어떤 아이를 그리고
누적해서 뭔가 이렇게 그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저항이 커지니까 전체 회로에 영향을 줘서 전체 전류에도 영향을 주겠죠. 전류라는 것은 뭐야?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R이 뭘 집어넣든 커지면 영향을 받겠지. 그러면 전류계는 어때야 돼? 이 저항을 원래 회로에 있던 만약 예를 들어 2옴하고 3옴뿐이었었으면 거기에다가 엄청 작은 거, 뭐 여기에 이게 전류계라고 한다면 전류계가 만약 0.00001옴이라고 한다면 회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겠지. 그래서 전류계에 들어가는 저항을 어때야 된다? 엄청 작아져야 돼요. 자, 이거하고 반대로 엄청 커야 된다고 했죠. 전류계는 어때야 된다? 내부 저항이 엄청 작아야 돼요. 엄청 작아야 돼요. 그래야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비싼 전류계는 저항이 엄청 작아요. 내부의 저항이. 그 전류계나 전압계나 아니면 어떤 우리 그 회로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은 다 내부에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이 측정하는 계측기들은 이 조건, 만약 이게 전압계다라고 한다면 저항이 엄청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로에 얘가 영향을 줘가지고 이 측정값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자, 누구요? 전압계. 자, 반면에 전류계는 어때야 된다고요? 전류계는 저항이 어때야 된다? 엄청 작아야 된다. 작아야 돼요. 안 그러면 회로에 영향을 줘요. 자, 그리고 또 기억해둬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전압계는 여기다 정리할게요. 전압계는 전류계는 자, 회로에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자, 회로에 얘는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전압계는 어때야 된다? 저항이, 내부 저항이 엄청 커야 된다. 자, 그리고 이쪽은 전류계는 직렬회로에서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내부 저항이 엄청 작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작아야 돼요. 병렬 연결한다. 회로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됐죠? 자, 전압계 안에서 우리가 그 전압계나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자, 큰 값에서 측정하는 것이 작은 값으로 해서 바꿔가야 된다. 큰 값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고장나지 말라고. 방지 목적이고. 그래서 대충 그 값이 얼마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측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작은 값으로 측정하면 어떻게 돼요? 정밀도가 올라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계하고 전류계에서 눈금 보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자, 눈금 보는 방법. 자, 우리 눈금이 아까 했던 대로 그냥 할게요. 4, 0부터 10까지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범위가 쭉 나와 있었죠. 공통 단자. 자, 마이너스 연결하고 자, 플러스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위에 측정할 수 있는 값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압으로 그냥 똑같이 할게요.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도 마찬가지인데 측정하는 값이 최대 맥시멈이 어때? 100V였다고 가정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100V일 때 눈금 전체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10. 눈금이 10으로 되어 있대. 뭐 5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5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한 3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2 정도 돼야 되겠네. 저렇게 되면. 자, 2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우리 100V에서 100V까지 측정할 수 있는 아이야. 자, 그리고 눈금은 15까지 있는 거지. 최대값. 자, 이거는 어때? 고정이야, 고정. 이거는 최대 가능한
한 값이죠. 그리고 요거는 눈금의 최대값이죠. 자, 이건 고정이고. 자, 이제 우리 그 바뀌는 건 뭐가 있을까? 바뀌는 거. 여기에 2에 있어요. 2에 있다면 전압은 얼마일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측정하려는 거. 실제로 얼마냐?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쪽에 얼마가 들어갈까? 아까 눈금이 2였지? 현재 눈금. 근데 만약에 여기에 100이었는데 그게 100이 아닌 경우, 지금 100이었는데 만약에 그게 50에다 연결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50으로 한다. 자, 50은 이거 녹색으로 할게요. 만약에 이걸 50으로 바꿔놨다. 그럼 달라지는 건 이것만 달라져요. 그래서 결과값도 좀 다르게 나오겠죠. 자, 이걸 쓸 거냐, 이걸 쓸 거냐. 근데 최대 이 그 눈금에 새겨져 있는 건 끝에까지가 5라고 새겨져 있으니까 이건 바뀌지 않을 거고, 지금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실험을 했는데 바늘이 2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계산해내는 겁니다. 이런 비례식 계산할 때는 안에 거 곱하고 밖에 거 곱해서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되죠. 예, 그래서 구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계에서 그러면 여기 회로 안에서 전압계 안에서의 100, 그 다음에 50, 뭐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저런 거를 뭐라고 하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배율기라고 얘기했죠. 배율기. 용어가 그거예요. 그걸 배율기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전류계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류기라고 그래요. 분류기. 자,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율기는 내가 원래 측정하려고 하는 값하고,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게 내부 저항 스몰 r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부 저항이야. 아까 내부 저항이 어때야 된다 해서 엄청 커야 된다고 했죠. 됐죠? 자, 이게 누구의 내부 저항이냐면 원래 그 요렇게 전압계 내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전압계 내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요걸로 동작을 해. 근데 앞에다가 내가 지금 100V까지 측정을 못 하겠는데 지금 나는 50V만큼 측정하는 건데 100V까지 측정하고 싶어. 그러면 자, 요 바깥에는 자, 100V가 걸리더라도 내부적으로는 50V만 걸리도록, 자,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부품이에요. 안에 있는 부품 50V만 걸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깥에 100V 걸린 걸 반반 나눠 가지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나눠 갖는 I를 하나 걸어요. 저항을. 근데 우리는 바깥에서 그 전압계 전체, 이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압계예요.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압계라서 우리는 그걸 몰라. 밖에서는. 근데 요 자리는 그게 내부적으로는 안쪽에 들어있는 저항이 있었고, 자, 그런데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저항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100V가 안에서 50V, 50V씩 나눠서 걸려요. 배율기는 그냥 나눠서 걸기만 하고, 바늘은 뒤에 있는 그 내부 저항 R인 곳에 그 50V가 걸린 상태로 끝납니다. 그럼 100V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200V를 측정하고 싶다. 200V를 측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밖에 200V가 걸리더라도, 밖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V가 걸리더라도 지금 우리의 전압계는 몇 볼트까지만 견딜 수 있어요? 50V만이 못 견디기 때문에 앞쪽에서 얼마를 받아줘야 돼? 150V를 받아줘야 돼. 그러면 150V하고 이쪽 뒤에 50V면 전압이 몇 대 몇으로 걸려야 돼? 150대 50이니까 3대 1로 걸려야지. 자, 이 저항에 몇 배를 앞에다 걸려야 돼요? 자, 이때 3대 1로 걸려야 되니까 여기에 3배짜리 저항이 걸려야 돼요. 3배짜리를 걸면 우리가 전압을 아까보다 좀 더 높은 200V까지 걸 수 있어요. 자, 원래 있던 50V보다 자, 200V는 몇 배 큰 거야? 예, 4배 큰 거죠. 됐어요?
4배 큰 거를 하려면 앞쪽에다가 원래 내부의 저항보다 3배 큰 I를 연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배율기는 원래 있는 내부 저항보다 몇 배짜리를 직렬 연결하냐면 n-1배짜리 I를 직렬 연결해요. 자, 배율기는, 자, 이건 내부 저항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내부 저항. 그리고 앞에 그냥 그 전압을 나눠서 받아줄 I. 전압계 자체는 원래 50V는 100V에다 꽂든 200V에다 꽂든 얘는 50V뿐이 못 받아. 그래서 뭘 하나 연결해 주냐면 앞에다가 n-1배짜리를 하나를 더 걸어주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값이 n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4배라고 한다면 여기다 4를 하면 어떻게 돼? 원래 내부 저항보다 3배 큰 I를 직렬 연결해 주면 버티면서 50V, 얘는 변화가 없어. 내부적으로 얘는 계속 50V만 받아. 그런데도 밖에서 보면 200V까지 받을 수 있는 전압계로 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여기에 100V를 연결할 수 있다, 여기에 그 몇 볼트, 50V를 연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내부에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내부 저항이야. 그리고 이쪽이 전압계예요. 원래 있던 요 앞에 있는 게 배율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연결해? 100V로 연결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100V 측정할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전압계에서는 50V가 변화가 없어. 그러나 100V 자리에다 연결하면 이 저항은 원래 있던 내부 저항이 몇 배짜리야? 전압이 50V인데 100V는 2배를 해야 되니까 하나 더 똑같은 I를 걸어 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50V 걸리고 여기에 50V 걸려서 밖에서는 100V를 측정하는 I처럼 바뀌어요. 됐죠? 자, 만약에 내가 200V를 측정하고 싶어. 자, 여기 200V. 그러면 원래 내부적으로는 50V뿐이 못 견뎌. 그러니까 이쪽에 얼마를 받아줘야 돼? 150V를 받아줄 수 있는 I가 있어야 돼요. 150V를 받아주려면 원래 받을 I보다 몇 배짜리를 연결해야 돼? 3배짜리를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n-1배 3R짜리를 직렬로 연결해줘야 돼. 그러면 200V를 측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쪽에 붙여야 되는 배율기는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I보다 하나 빼. 왜? 뒤에 하나는 걸릴 거니까. 자, 그걸 직렬 연결해 준다. 그게 배율기다. 배율기는 어디에 얘기했어요? 전압계에 얘기했어요. 그럼 전류계도 비슷해요. 전류계가 더 위험해. 전류를 너무 센 거를 보내면 타버려요. 자, 얘가 직렬 연결이었다면 배율기를 직렬 연결한다. 자, 직렬 연결 한다면 전류계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전류계에서는 분류기를 병렬 연결해요. 왜 그러냐면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돼? 전류가 나눠서 가죠. 원래 이쪽으로는 전류가 1A뿐이 감당을 못해. 그런데 2A를 넣어놓으면 1A는 뒤로 빼줘야 돼요. 내부적으로. 그래야 전류계가 타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조금 나눠서 걸리게 해주는 I. 분류. 이게 나누다라는 거예요. 분이. 나누다. 자, 밑으로 1A가 흘러가도록 하면, 자, 이게 실제로 1A뿐이 못 견디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2A까지 측정하는 걸로 측정이 돼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3A를 빼줄 수 있다면, 자, 몇 A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4A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1A 올라가지만 눈금을 읽을 때는 얘는 4A라고 읽어주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3A는 밑으로 흘려주면서 내부의 회로를 보호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 I는 어떤 I를 연결하느냐? 자, 이 I는 n-1분의, 자, 저렇게 작은 I,
그러니까 4분의 1짜리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저항이 예를 들어서 1옴, 4옴 있으면 전류가 어디로 많이 흘러요? 위로 많이 흐르죠. 근데 이건 반대로 해줘야 되니까, 자, 위에가 4고 밑에가 1이라면 위쪽으로 전류가 1만큼 흐르고 밑으로 4만큼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원래 1A하고 4A 이렇게 나눠서 흘러가요. 그럼 5A까지 측정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밑에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저항을 작은 거 n-1만큼 작은 i를 병렬 연결해요. 좀 어렵죠? 됐어요? 원래 4배, 5배만큼 측정하려고 하면 원래 있던 저항의 4분의 1짜리를 병렬 연결해 주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전류계가 1A짜리야. 그러면 원래 있던 저항이 예를 들어서 4옴짜리였다면 1옴짜리를 병렬로 연결을 해주면 실제로는 전류가 5A를 넣었을 때 위로 1A 흐르고 밑으로 4A가 흘러가가지고 이 전류계에는 1A만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5A라고 읽어주는 거야. 그게 이 부분이에요. 눈금을 읽는 거. 자, 이런 부분은 전류계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류계를 박스로 다시 그려서 자, 이렇게 전류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내부에 회로가 있겠죠.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회로가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여기가 R이 4옴짜리야. 그런데 전류를 5배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기에 병렬 연결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회로에 이렇게 병렬 연결해서 요 자리에다 연결하라고 나오는 거지. 여기에 보면 5A 측정할 수 있어요 라고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컴 단자, 공통 단자. 그게 요 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선. 이거 공통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집어넣어도 5A를 집어넣어도 자, 위로 전류계 실제 전류계에는 얼마 흘러가? 1A 뿐이 안 흘러가고 여기에는 내부 저항이 4분의 1짜리 I를 집어넣어 놓으면 5배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죠. n-1이니까 4분의 1짜리 1옴짜리를 넣어놓으면 대부분의 전류는 1로 흘러가요. 그래서 전류계를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밑에 있는 아이들의 역할이에요. 저기 어디에다 연결할 거냐. 근데 얘도 연결할 때 똑같이 연결을 합니다. 자,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예, 작은 거부터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항상 큰 거부터 연결해야 돼요. 큰 거부터. 자, 다시요. 자, 원래 그 전체가 이제 그 전류계나 이런 거예요. 그 전류계에 할 때 어떤 아이를 연결한다? n-1분의 R짜리 내부 저항, 원래 전류계의 저항.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얘를 병렬 연결한다. 자, 얘를 직렬 연결한다. 두 개를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그걸 회로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보고 있다가 뭐 소리가 안 나는 부분은 나중에 자르기를 할 텐데 되게 황당할 거예요. 누가 와서 실험실에 계속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중간에 껐어요. 빙딱 같은 놈이 와가지고. 자, 전류계가 있다고 쳐봐요. 전류계 너무 크게 그렸나? 자, 이쪽에 회로를 먼저 그릴게요. 자, 회로를 그리고요. 자, 회로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저항이 R1이고, 자, 이쪽이 R2래요. 그리고 이쪽이 V예요. 자, 전압계를 연결을 하래요. 그럼 전압계를 우리가 가져올 건데, 전압계가 이쪽에 이런 애가 전압계가 있었어요. 전압계가 있었고, 그 전압계 안에는 자,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가 안에 내부 저항이 있어요. 됐죠? 내부 저항이 있고, 그리고 배율기가 있어요. 배율기가 어떻게 연결한다고 했어요? 직렬 연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몇 배를 측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n배를 측정할 거면 이게 몇 배짜리? n-1 뒤에 r이 있어서 그래요. 원래 내부 저항에 n-1짜리를 직렬 연결해서 그거를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곳에 어떻게 연결한다고요? 예, 병렬 연결한다고요. 됐어요? 자, 위에는 지금 전압계를 연결한 거예요. 저항들이 엄청 큰 I인데 그 큰 I에 그것도 이만큼이나 큰 I를 쓰는 거예요. 이 R은 엄청 큰 I예요. 회로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됐죠? 엄청 큰 저항을 써야 돼요. 그래야 회로에다가 이렇게 붙였을 때, 자, 이것에 의해서 병렬 저항이 작아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자, 전류계, 어디를 측정하든 전류계에, 자, 이 부분에다가 뭔가 전류를 측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전류계를 여기다 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박스로 표시를 했지만 우리 그냥 선들만 연결하는 거죠. 전류계를 연결해요. 이 전류계에는 원래 내부 저항이 굉장히 작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전류계가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작은 건데 다른 쪽으로 더 많이 흐르라고 더 작은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요. 자, 그랬을 때, 자, 요거를 내부 저항이라고 한다면 이 내부 저항은, 자, 요 색깔로 쓸까요? 내부 저항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엄청 작은 거. 엄청 작은 저항을 걸어놓고, 자, 요거는 누구예요? 분류기예요. 분류기는 n-1분의 r. 원래 내부 저항이 굉장히 작은데 그거보다도 n-1배 더 작은 거. 그래야 병렬 회로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저항이 작은 쪽으로 대부분 흘러가죠. 그래서 전류는 대부분 이쪽으로 흘러가서 회로를 보호하도록, 그러니까 그 전류계의 내부 회로를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I를 붙여요. 더 작은 I를, 더 큰 I를. 자, 이쪽 I를 뭐라고 불러요? 배율기라고 불러요. 이쪽 I를 뭐라고 불러요? 분류기라고 불러요. 배율기와 분류기는 우리가, 자, 이런 전류계에서 봤을 때, 자, 밑에 여기 선택할 거냐, 여기 선택할 거냐, 여기 선택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값이 다 다른 거예요. 배율기의 값이. 됐죠? 더 많이 다른 쪽으로 전류를 빼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분류기가, 만약 분류기 전류계라면 분류기에 저항이 더 작을수록, 자, 요 값이 엄청 작은 I수록 내부의 이 전류계를 보호하면서 나머지는 다 패스를 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바이패스라고 하는데 패스를 시키는 거예요. 됐죠? 자, 전류계가 뭔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전류계 내부에는 누가 들어있다? 분류기가 들어있다. 전류계는 저항이 굉장히 작은 I이고 그 작은 I에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조금 다른 쪽으로 빼주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분류계라는 걸 사용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전압계에서는, 회로에 병렬 연결해주는 전압계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배율기가 들어있어요. 원래 저항이 되게 큰데 배율기가 들어있다. 배율기의 역할은 전압을 나눠서 걸리게 하는 거예요. 앞쪽에다가 더 많이 걸리게. 배율기의 전압을 나눠서 걸리게. 분류기의 전류를 나눠서 흐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회로에, 자, 원래 회로는 어디까지가 회로예요? 자, 이렇게 회로. 자, 이 회로에 쟤네들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줄수록, 안 주는 I로 만들수록, 그러니까 전압계와 저 배율기는 엄청 큰 저항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 메가짜리. 자, 그렇게 연결했을 때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배율기하고 분류기, 그리고 내부 저항은 어떤 I를 써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 좀 길게 얘기했는데, 자, 소비전력 이야기를 할 거예요. 소비전력. 자, 소비전력은 뭐냐?
자, 소비 전력은 1초에 소모한 전기 에너지예요. 소비 전력은 1초에 소모한 전기 에너지다. 그럼 소모하면 얘가 100% 전환될지 아니면 몇 퍼센트 전환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100% 전환된다 했을 때 그 소모한 전기를 빛으로 바꾸면 그게 빛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바꿀 거냐, 아니면 열로 바꿀 거냐, 아니면 운동으로 바꿀 것이냐. 운동 모터 같은 거예요. 됐죠? 자, 여기에서 1초에 소모한 전기 에너지니까 단위가 어떻게 나올까? 줄이 에너지죠. 자, 그리고 1초 세크, 줄 퍼 세크로 나와요. 자, 단위는, 자, 그런 단위도 있고, 자, 이걸 유도 단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도 단위라는 건 뭐냐면 유도에서 일하고 시간하고 뭐 이렇게 유도. 자, 그런데 이거를 원래 쓰는 단위는 따로 있어요. 와트라고 있어요. 와트. 몇 와트. 우리 그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 보면 전기기구에 몇 와트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1초에 소모한 에너지예요. 그 소모한 에너지일 수도 있고, 그러면 100% 바꿨다 했을 때 빛이 예를 들어서 10W짜리 전구하고 20W짜리 전구가 있다. 그럼 누가 더 밝은 거야? 20W짜리가 더 밝죠. 왜? 전기를 많이 소모했다는 건 물론 효율이 낮을 수도 있는데 효율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20W짜리가 더 밝은 아이예요. 한 일은 어떻게 하냐? 일은 전력하고 거기다가 초를 곱하면, 다시 여기다가 세크를 곱하면 몇 초간 사용했는지를 하면 몇 그 줄이 나오겠죠. 얼마큼 일을 했는지. 자, 우리 요거를 단위를 저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보통 기호로 쓸 땐 P라고 써요. 이거 운동량도 아닌데 P라고 씁니다. 파워예요, 파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건 벡터 값이 아니니까 이게 스칼라 값이에요. 파워는 됐죠? 일은 어떻게 되느냐? V 곱하기 I예요. 됐죠? V 곱하기 I.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일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비 전력은 몇 초 소모한 전기 에너지이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1초에 전력들을 비교해요. 나는 1초에 3을 할 수 있어. 3주를 할 수 있어. 1초에 10주를 할 수 있어. 그러면 10주를 하는 아이가 훨씬 더 일률이 크다. 그러니까 일을 더 효율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률은 전력이에요. 전력. 이쪽에서 전력은 전압하고 전류를 곱해서 계산한다. 됐죠? 자, 만약 E를 구하려면, 자, E를 구하려면 단위가 와트인데 이쪽에 1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E를 구하려면 전기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일률에다가 자, 초를 곱하면 돼요. 시간은 저게 단위 초당 한 일이니까 시간은 초 단위로 곱해줘야 되겠죠. 됐어요?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요거는 오음의 법칙으로, 오음의 법칙이 뭐야? V는 IR이라고 하는 식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인류를 다시 쓰면 여러 가지 그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자,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I제곱 R이 나오겠지. 사실 얘를 제일 많이 쓰기는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자, 누구 대신에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R분의 V의 제곱이 나와요. 자, 저게 일률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소비 전력이죠. 일률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포괄적으로 초당 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조심해야 될 거는 역학에서 일률. 역학에서는 일이 뭐였어요? F 곱하기 이동거리였지. 자, 1이 이거였어요. 1을 역학에서 뒤에 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일률은 어떻게 돼? 일률, 역학에서의 일률은 초당 한 일. 그러면 저 1을 여러분 헷갈릴까봐 한글로 그냥 이동거리라고 쓸게요. 자, 밑에 시간 초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자, F하고 속도 V가 나옵니다. 속력 뭐 이렇게 나오죠. 이쪽의 V는 속력이에요. 됐죠?
힘과 그 힘을 받으면서 움직인 속력이 나오면 그걸로 자, 인류를 구할 수 있어요. 몇 초 한 일. 됐죠? FV로도 구할 수 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역학에서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저 F는 여기에서 뭐 전압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찍. 아 이거 분수인데. 바뀌질 않네요. 예. 됐어요. 됐죠? FV 조심해야 됩니다. 자, F 힘이에요. 자, 그다음 V는 속력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인류라고 그다음에 일하고 이 누구에서 전기에서의 그 일률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거. 소비 전력. 자, 이게 헷갈릴 거야. 이게 지금 써놓고도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일은 일률에다가 시간을 다시 곱해줘야 돼요. 소비 전력에다가. 앞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회로에서 전열선이 있고 그걸 물에다 담궈 놓고, 전열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니크룸선 같은 건데 헤어 드라이기 같은 데서 그 뜨겁게 만들어주는 저항이에요. 저항. 그러니까 전기의 무슨 작용, 그러면 열작용, 뭐 빛작용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자기작용, 뭐 그 모터 같은데 전자석이 돼가지고 막 돌아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기의 작용이라고 얘기하죠. 뭐 열, 운동이 사실은 자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작용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 속에다가 전기 열선을 담가 놓고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자, 이 전열선의 저항이 R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걸 전압을 V라고 하면 여기서 열이 발생을 해요. 소비 전력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자, R분의 V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열이 발생하면 누가 저 속에 만약 물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물이 얼마나 온도를 올릴 수 있을까? 물의 온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Q는 CM 델타 T.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C는 누구예요? 비열. 물의 비열 1로 보통 계산하죠. 칼로리로 계산한다면. M은 뭐예요? 질량. 칼로리면 얘가 그램으로 계산해야 돼요. T는 뭐예요? 온도 변화. 지금 20도면 뭐 델타 T가 3이라고 하면 23도가 되겠죠. 나중에 온도가. 됐죠? 이거는 T 마이너스. 자, 이건 나죠. 얘는 처음. 온도 차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단위는 조심하라고 그랬죠. 만약에 비열을 1칼로리 퍼 그램 도시로 쓴다면, 자, 요게 전체 단위가 칼로리가 되기 때문에, 자, 앞쪽에서 이렇게 구한 단위의 줄, 퍼, 세크하고 맞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줄로 바꿔야 되니까 P에다가 누굴 곱해요? 예, 시간을 곱하죠. 시간. 그러면 1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자, 얘를 이용해서 P 곱하기 T, 이건 시간이에요. 시간 하면 줄이 나와요. 열로 얼마의 그 열이 발생했는가. 자, 그리고 밑에는 Q는 CMT, 그러면 요것도 물이 얻은 열이래요.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데, 단위에 문제가 있어요. 단위에. 자, 뭐냐면 P 곱하기 시간 T, 그러면 줄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0.24 그 칼로리 퍼 줄 하면, 자, 이쪽에 CM 델타 T에 누구를 C를 1칼로리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여기에 자, 2를 써도 돼요. 만약에 이쪽에 0.24를 걸지 않을 거면 얘를 뭘로 써야 돼요? 4.2 줄 퍼
g도씨를 써야 됩니다. 됐죠? 그 단위를 맞출 때 저기에 써준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자, 이렇게 전열선에 전기를 공급해주면 열이 발생한다. 됐죠? 그 열량의 총량을 구할 때는 전력에다가 누굴 곱한다? 시간을 곱한다. 시간. 그래야 얘가 P가 누구였어요? 와트였죠. 와트. 줄 퍼세크. 누구를 곱해야 돼? 시간을 곱해야 줄이 나온다. 그게 1이다. Q는 cm 델타 T. 자, 얘는 칼로리가 될 수도 있고 줄이 될 수도 있어요. 열의 단위는. 자, 그런데 이 비열을 4.2로 하면 이게 줄로 계산이 되는 거고, 얘를 1로 계산하면, 물이었을 때 1로 계산하면 그거는 칼로리가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 바꿔주는 애가 있어야 된다. 자, 원래 우리 그 사이좋게 기억하고 있나요? 사이좋게. 자, 1칼로리가 4.2 줄이라는 거. 됐죠? 앞쪽에서 이야기했어요. 열의 일당량이라는 거였었죠. 그리고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요거는 그냥 참고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힘과 속도를 곱하면 일률이 나온다. 그러니까 몇 뉴턴으로 자, 속도가 얼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몇 뉴턴의 힘을 계속 받으면서 속도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인류를 계산하는 값이 됩니다. 인류라고 하는 거하고 전력이라는 거는 같은 개념이에요. 인류가 전력은 같은 개념인데, 다만 인류는 역학에서 따지는 초당 한 일이고,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기에서 따지는 초당 한 일이에요. 그게 서로가 좀 동네가 다른데, 이게 나중에 뒤에 계산할 때 같이 붙여서 계산해야 되는 곳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기억을 같이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승합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승합이란 건 전압을 올리는 거예요. 전압을 상승시키는 거. 전압을 높이는 거, 승합. 올리는 거, 전압을 올리는 거. 왜 전압을 올릴까? 자,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110V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220V를 사용해요. 자, 왜 110V를 사용하다가 220으로 바꾸게 되었는가? 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전류는 도선이 있으면 도선의 표면을 타고 흘러가요. 그러니까 전류가 얼마큼 흐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누구하고 관계 있냐면, 도선의 두께, 굵기하고 관계는 있어요. 굵기. 뭐 재료도 좋은 재료 써야 되지만, 굵기가, 여기선 구리선이죠. 구리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더 전류를 많이 흐를 수 있어요. 그렇죠? 굵기가 전류를 결정한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됐죠? 이거는 이제 우리 물리에서 배우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건 그냥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자, 이것도 계산하면 왜 그런지 나오죠. 근데 이제 표면을 타고 전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굵기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값을 결정을 하게 돼요. 전류를 많이 사용하려면 전선은 굵은 걸 사용해야 돼요. 자, 우리가 콘센트에 뭘 많이 꽂지 말라고 하죠. 자, 콘센트는 병렬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병렬 연결하는 장점이 있는데, 병렬 연결하면 다른 걸 꽂아도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병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병렬 사이에서는 전압이 같죠. 누군가를 연결한다고 해서 다른 아이에 걸리는 전압이 바뀌질 않아요. 자, 그리고 그 전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꽂은 거에 대해서 누구를 꽂든 안 꽂든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전류가 똑같아요. 어차피 전압이 다른 애를 꽂는다고 해서 이 아이에 걸린 전압 220이 바뀌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곳에선 TV를 꽂고 냉장고를 사용하고 에어컨을 사용하고 뭘 하든 TV 자체에
전압이 바뀌지 않아요. 전압이 바뀌지 않고 TV 자체의 저항도 안 바뀐다면 TV에 흐르는 전류는 바뀌지 않아요. 누구를 꽂든 안 꽂든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병렬 연결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다른 아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병렬 연결은 다른 제품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TV를 꽂든 냉장고를 꽂든 아니면 중간에 뭐가 다른 애가 고장 나더라도 뭐 그 아이가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는 뭐 그런 이상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어떤 아이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렬 연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직렬 연결처럼 쓴다면 누가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전압비가 달라지겠죠. TV 혼자 꽂았을 때는 잘 나오다가 옆에다 냉장고를 하나 꽂으면 전압이 달라져서 110V가 걸리네? 예를 들어서 저항이 똑같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밝기가 떨어진다든가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중간에 하나 누가 끊어지면 전기가 흐르지 않네? 이런 문제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병렬을 사용하게 되면 중간에 누가 고장 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른 아이에. 그래서 병렬 연결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렬 연결을 했을 때 제품을 많이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품을 많이 연결하면 전류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A, 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A, 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A,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A라고 한다면 각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전체 전류는 연결할 때마다 증가를 해요. TV 하나만 꽂았을 때는 1A가 흘러가다가 냉장고까지 꽂으면 만약에 냉장고도 1A 먹는다면 2A가 흘러가죠. 자, 그 다음에 에어컨을 연결하면 또 이게 3A로 증가를 해요. 물론 이거보다 전류를 많이 먹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각자의 흐르는 전류는 바뀌지 않더라도 다른 아이의 전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전체의 전류는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꽂았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이 도선에 버틸 수 있는 전류의 양을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TV나 냉장고에 전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전류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아예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고장 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뭐 그냥 일반적인 전구 같은 경우는 밝기가 흐려져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예 고장 나거나 뭐 고장 나는 정도가 심해가지고 뭐 불이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도선에 전류가 원래 허용 전류보다 많이 흐르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둘이 고무가 늘어붙으면서 합선이 되면서, 그러면 전류가 여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굉장히 많이 흐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에 여러 개를 꽂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에 전기를 되게 조금 먹는 장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조그만한 아답터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전기를 아주 조금 먹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아주 조금 먹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를 꽂아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전체가 3A 정도로 버틸 수 있는데 아답터 하나가 뭐 0.1A, 0.2A, 0.3A 뭐 이런 정도라면 많이 꽂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러니까 콘센트에 무조건 뭐 많이 꽂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용 전류를 넘어서게끔 꽂으면 문제가 생겨요. 허용 전류라는 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TV에 흐르는 전류, 냉장고에 흐르는 전류, 에어컨에 흐르는 전류를 보면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각자는 전력이 나와 있어요. 전력. TV가 몇 와트짜리다. 그럼 와트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V 곱하기 I. 그러니까 예를 들어 220와트야. 그런데 전압이 220V야. 그러면 전류가 얼마예요? 1A죠. 그러면 TV는 1A구나. 냉장고도 그렇게 계산했더니 뭐 1A 나오고 에어컨도 1A, 그럼 3A네. 근데 이 멀티 콘센트에 쓰여져 있는 게 최대 맥시멈이 3A래. 그러면 쓰면 안 돼. 왜? 전기는 원래 그 3A 흐른다고 해서 그걸 3A에 맞춰 쓰면 안 되는 이유가, 특히 모터 같은 게 들어있는 장치들 있죠. 에어컨이나 뭐 이런 거. 처음에 딱 동작할 때 순간적으로 전기를 확 먹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3A를 넘어가 버린다고. 보통 그냥 쓸 때는 3A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허용 전류보다는 좀 작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이 전력하고 관계에서 전류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죠. 자, 그리고 병렬 연계에서 이렇게 써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자, 110V하고 220V 중에 누가 더 안전하냐? 그러면 전압이 낮은 게 감전됐을 때 덜 위험해요. 그리고 전선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잘못하면 전기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데 절연체 사이를 뚫고 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압이 낮을수록 그렇게 될 확률이 좀 가능성이 좀 낮아져요. 그런 힘이 작아. 우리 번개 같은 경우에는 하늘하고 땅 사이에 뭐 다른 물질들이 그렇게 도체가 채워져 있지 않은데도 오죠. 전압이 엄청 높기 때문이에요. 전압이 낮으면 그렇게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110V를 쓰는 거지.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나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에어컨들을 달기 시작해. 냉장고, 에어컨. 이게 이제 전기 먹는 하마들이에요. 에어컨. 그럼 에어컨을 달아놓으면 이 집에 원래는 가정집에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아파트를 설계를 하고 뭐 이렇게 지었을 때 예전 지금 음마 아파트 같은 거. 자, 집에 한 1500W 정도 사용하는 걸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어컨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집에서 필요한 양이 뭐 예를 들어서 3000W 정도가 된 거야. 이걸 늘려서 공급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110V였는데 자, 110V에 대충 한 뭐 14A 뭐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러면 대충 막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러면 전류를 조금 올려주면 전류를 몇 배 올려줘요? 2배 정도 올려주면 3000W를 공급해 줄 수 있겠지.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야? 이 아파트 속에 깔려져 있는 배선들이에요. 배선. 콘크리트 속에다가 파이프 넣고 그 속에다가 선들을 다 깔아놨는데 이 선들이 몇 암페어 이상을 못 견디냐면 15A 이상을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를 늘릴 수가 없어요. 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딜레마가 생겨요. 자, 전력은 늘려야 되는데 전선이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전류를 늘릴 수가 없는 거야. 전류를 더 늘릴 수 없다. 자, 뭐 하지 않고서는 전선 교체를 하지 않고서는 전선 교체 없이 전류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선 교체 없이 전류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전선을 다 바꾸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 다른 방법이 뭐예요? 다른 방법이 자, P를 계산하면 V 곱하기 I니까 전류는 그대로 놔두고 누구를 바꾼다? 전압을 올리는 거예요. 전류는 그대로 놔두고 전압을 N배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력이 몇 배 올라가요? N배 올라가는 거지. 전류를 올리지 않고 전압을 올려가지고 전력을 증가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220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는 뭐 그대로 해놔도 전력을 2배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승합의 효과 중에 전압을 가정용 전기를 110에서 220으로 올리는 이유를 자, 뭐라고 하냐? 자, 이렇게 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전제 기억해둬야 될 게 뭐냐면 전선을 교체하지 못하면 누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전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자, 뭐냐면 발전소 이야기예요. 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변전소를 거쳐 가지고
가정에 공급합니다. 변전소는 전압을 조종하는 곳이죠.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했던 전력이 P라고 했을 때, 자, 변전소에도 공급하는 전력은 P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겨요. 자, 그 손실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이 회로의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발전소예요. 발전소에 전선이 있다고 치고 그 전선의 양단의 전이차를 V라고 가정해 봅시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I라고 해요. 그리고 송전선에 저항이 있는데, 자, 송전선의 저항이에요. 이걸 R이라고 놓을게요. 스몰R이라고 놓어야 되겠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얘에서, 자, 여기의 부분, 자, 이건 변전소에 있는 I의 저항이에요. 그걸 라지 R이라고 할 거예요. 라지 R은 굉장히 크고 저 송전선의 저항은 되게 작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지울까요? 자, 여기에 손실 전력은, 자, 여기 송전선에서 발생을 해요.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은, 자, P 손실 전력이에요. 이게 손실 전력하고 공급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아까는 공급이었어요. 여기는 받는 거죠. 어쨌든 공급 전력하고 같은 값을 거의 손실 빼고 이제 공급 전력을 받은 거예요. 변전소에서. 근데 이거는 손실 전력. 어디? 송전선에서 발생한 손실 전력. 손실 전력을 계산할 때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저항의 개념, 회로에서 누구를 그 주체로 부르느냐라는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는 변전소고, 자, 손실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손실 전력 P는, 자, 이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예요. 송전 전류. 자, 그리고 요거는 송전선의 저항이에요. 저항. 자, 이게 송전 전류예요. 자, 요거는 손실 전력이고. 됐죠? 자, 손실이 여기에 보내주는 전류에 의해서 여기서 열이 발생해 가지고 중간에서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 전력은, 자, 손실 전력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자, 원래 전력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V 곱하기 I. 그거 오음의 법칙으로 다시 쓰면 I 제곱 R. 그걸 다시 쓰면 R분의 V 제곱으로도 쓸 수 있죠. 자, V는 IR. 이걸로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손실 전력은, 자, 강조하는 거예요. 손실 전력은 반드시 이걸로만 풀어야 돼.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손실 전력을 계산할 때, 자, 여기에서 이 R은, 자, 여기 변전소에 걸리는 R하고 다른 거죠. 이 전선에 있는 저항이에요. 이 변전소에 있는 R은 이 변전 시설에 있는 저항이라고 봐야 되고, 이거하고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냥 우리는 저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럴 때, 자, 저거를 좀 줄여보고 싶어. 자, 손실 전력을 줄여야지. 우리 발전을 해가지고 발전소에서 공급지까지, 도시까지 보내는 동안에 손실되는 양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줄이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이 R을 줄이는 방법이지. 뭐 사용하면 돼? 뭐 전선 좋은 거, 또는 나중에는 초전 조체.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저런 전력을 공급할 때 사용하면 손실 전력을 아예 없앨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저항 R은 줄일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럼 누굴 줄이면 돼? 얘를 줄여야지.
자, 저기에서 전제. 누구는 바꾸지 말으면서 공급 전력은 공급하는 양, 발전소에서 만든 양, 공급 전력은 변화 없이. 누구만 줄여야 돼? 전류만 줄여야 돼. 줄인다. 자, 이게 미션인 거야. 공급 전력은 변화 없이 송전 전류를 준다. 여기서 공급 전력은 누군데? 이게 발전소에서 만든 양이에요. 자, 여기에서 만든 양 어디였지? 여기 P. 발전소에서 자, 만들어 놓은 이 I, 그러니까 전압, 전류 이런 관계에 있는 요 I 됐죠? 이 I는 바꾸지 말아야 돼. 자, 발전소에서 만든 양은 뭐야? 자, P는 V 곱하기 I예요. 송전 전압하고 송전 전류야. 그러면 발전소에서 만든 송전 전력이 나와요. 됐죠? 자, 누구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이 공급 전력은 바꾸지 말아야 돼. 왜냐면 발전기가 한계가 있잖아. 지금 나름은 최대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값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해. 자, 반드시 이렇게만 써야 돼. 응용하면 안 돼. 우리는 여기에 전력을 계산하는 방식이 되게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손실 전력은 이렇게만 해야 돼. 그 다음에 송전하는 전력은 이렇게만 해야 돼.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랬을 때 요게 송전 전류가 누구하고 같은 거냐면 여기하고 같은 거예요. 요게. 자, 그렇다면 제 손실 전력, 우리가 구하려는 건 손실 전력이니까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하지? P는 자, I 제곱이라고 했는데 I 제곱 대신에 누구로 쓰면 돼요? 자, I 전류라는 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 있어? 오음의 법칙이 아니라 요걸로 쓰면 되죠. 자, 요걸로 V분의 P, 그게 I죠.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V분의 P라고 써요. 자, 요건 뭐야? 발전한 송전 전력이에요. 송전 발전한 거. 자,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건 손실이고, 그리고 이쪽은 송전 전압이죠. 그리고 요 값에 대해서 뭐야? 제곱을 하는 거야. 그게 I 제곱이죠. 자, 그리고 뒤에 송전선의 저항이 걸려요. 그게 송전선의 저항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는 바꾸지 말고, 자, 송전 전력은 변화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송전 전력이라는 거는 아까 발전소에서 만든 양이었죠. 됐어요? 송전 전력은 바꾸지 않고. 누구만 줄이려고 하는 거야? 송전 전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면 돼? 자, 이 V를 송전 전압을 바꿔주면 돼요. 자, 요거를 높이면, 자, 송전 전류는 낮아지겠지. 됐어요? 자, 우리 이 I가 이거잖아. 그럼 위에는 건드리지 말고 밑에 송전 전압을 바꿔서 자,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어요. R은 못 바꾸니까. 그럼 지금 바꿀 수 있는 거는 누구뿐이 없어? 자, 여기 송전 전압뿐이 못 바꾸는 거지. 송전 전압을 N배 올리면 올리는 걸 승합이라고 그래요.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된다? N 제곱분의 1로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와가지고, 그럼 왜 우리가 다른 걸 쓰면 안 되냐? 손실 전력을 P를 I 제곱 R로 계산하지 않고 V 곱하기 I로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러분들은 이 V하고 I하고 R의 관계를 잘 몰라. V가 지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인지, 만약 우리가 손실 전력을 구하려고 하면 어디에 걸리는 전압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냐면 송전선 저항 R에 걸리는 전압을 찾아야 돼요. 그럼 모든 얘기가 다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전압이 이 전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사고가 나. 그러니까 좀 쉽게, 이제 아직 어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자,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받아들여요. 손실 전력은 반드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자, 어떻게? 전선의 손실 전력은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과 그 다음에 송전선의 저항으로 곱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때 송전선의 저항은 어차피 건드릴 수 없으니까 송전 전류를 낮추면 된다.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다. 공급 전력은 변화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럼 공급 전력하고 송전선의 전류와의 관계가 있는 식은 얘죠. 송전 전력, 공급 전력이에요. 이게 공급한 거야. 거기에서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아니지. 이 발전기, 송전 전압. 송전 전압은 몇십만 볼트로 몇십만 볼트? 예. 그 전압을 높여서 5만 볼트 막 이렇게 높여서 보내요. 8만 볼트, 15만 볼트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높여서 보내. 높여서 보내는 이유가 자, 뭐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5만 볼트라는 게 여기에 걸리는 그 발전소 양단에 발전소에서 나오는 출력에 걸리는 혹은 변전소에 걸리는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지 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회로를 연결해 가지고 건전지하고 자,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면 여기에 저항은 뭐 15옴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여기에 뭐 20V 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런 전선에 걸리는 저항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계산할 때 누구만 가지고 계산을 해? 저 위에 있는 15만 가지고 계산을 하지. 위에 있는 것만. 여기 있는 아이들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됐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손실을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응용해서 이렇게 빠르게 돌려서 쓰면 안 된다고. 자, 반드시 저항의 그 송전선에서의 손실은 이렇게 돼 있고 그 손실을 계산할 때 이 I가 자, 이쪽에 송전 전력을 이용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I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 까지.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결론. 지금 밖에서 못 들어오는 친구가 있어요. 실험실 문이 잠겨가지고. 근데 중간에 끊기가 뭐해서 자꾸 그 친구 신경 쓰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네. 자, 110에서 220으로 높였을 때, 승합을 했을 때 효과는 자, 도선 교체 없이 교체를 하지 않으면 자, 어떻게 된다? 허용 전류를 바꿀 수 없다. 자, 허용 전류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 전력은 집으로 보내주는 공급 전력은 V 곱하기 I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자, 여기서 저항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반드시 또 얘로만 해야 돼. 자, 전류가 일정해요. 그러면 전압을 올리면 공급 전력을 올릴 수 있어요. 자, N배 승합하면 그러니까 2배 승합했죠. 110에서 200으로 승합을 하면 효과가 뭐예요? 공급 전력을 N배 증가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변전소에서 그러니까 발전소 뭐 이런 데서 자, 송전할 때 송전 전압 N배 올리면 자, 이때는 어떻게 돼야 돼? 손실 전력 공급 전력은 이 공급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소에서 만든 양이죠. 공급 전력 변화 없어요. 왜냐면 그 같은 놈을 보내야 되니까. 공급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P는 V 곱하기 I. 자, P는 공급 전력이고 이거 발전소에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송전하는 전압이에요. 송전 전력이기도 하죠. 자, 이건 송전 전류예요. 손실 전력은 전선에서 손실되는 건 송전 전류의 제곱 송전선의 저항이에요. 송전선은 어차피 건드릴 수 없으니까
자, 얘를 다시 쓰면 자, V분의 P라고 쓸 수 있어요. 됐죠? 자, 어디에서 온 거야? 자, 색깔 맞춰줄게요. 자, 요걸 I 대신에 쓴 거예요. 그리고 자, R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 이 I 조심해야 돼요. 이 I가 누구라는 거? 요거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n배 승합하면 전선에서 손실이 n제곱분의 1로 감소해요. 전압이 올라가면. 그래서 높은 전압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물론 110에서 220으로 보낼 때도, 전압을 2배 올렸을 때도 자,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누구도 줄어들어? 손실도 줄어들긴 해요. 전선에서 소비되는 손실 전력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효과가 전압을 올리는 이유는 아니에요.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한 이유였고, 송전 전압을 올리는 이유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좀 다르죠. 얘는 공급 전력을 높이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었고, 자, 얘는 손실 전력을 줄이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계산은 반드시 공식은 변형하지 말고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 부분은 다른 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 이쪽은 전선을 교체하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자, 이쪽에서는 이때 전압의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래 이런 공식, 얘하고 얘는 별개의 겁니다. 자, 위에는 누구 얘기예요? 발전한 양에 대한 이야기고, 이쪽은 발전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발전해서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 송전하는 발전값, 발전한 양, 전력이고, 이쪽은 손실한 양이에요. 이 손실한 양을 풀 때, 자,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로 해서 I를 찾아 놓은 거예요. 발전한 곳에서 자, 식을 찾아가지고 그걸 여기다 대입했을 뿐이지 두 식이 서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누구였어? 발전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변전소예요. 발전소하고 식이 연결되어 있는 건 변전소예요. 회로가. 중간에 있는 이 손실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식을 쓸 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변형하면 안 된다. 이 변형 불가. 이쪽에서는 무조건 변경 불가. 식 변경하지 마세요. 이거 강조. 됐어요? 자, 여기까지.